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 돌담 하나하나에 수천 년의 시간이 새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세계의 위대한 종교가 동시에 성스럽다고 여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의미를 지닌 땅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땅을 둘러싼 두 개의 전혀 다른 역사 서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쪽은 신과의 약속에 근거한 귀환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대대로 이어온 거주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개의 정당성이 충돌하면서 현대 중동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히브리 성서에 따르면 야훼 신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약속은 유대교 신앙의 토대가 되었고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기원전 10세기경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곳에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기야 3장에는 성전 건축의 세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이 성전은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첫 번째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첫 번째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면서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서기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6권에는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10만 명의 유대인이 포위 공격과 기근으로 죽었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이 남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 부르며 가장 신성시하는 장소입니다. 서기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바르 코쿠바의 반란을 진압한 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하고 도시의 이름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꾸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대규모 디아스포라, 즉 세계 각지로의 흩어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전역으로 흩어졌지만 어디에 있든 매년 6월절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이 땅으로의 귀환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종교적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떠난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7세기 이슬람이 등장한 이후 아랍인들이 이 지역의 주요 거주민이 되었습니다. 638년 칼리프 우마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무슬림들은 성전산 위에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상으로 승천한 장소로 여겨지며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가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이 지역은 계속해서 무슬림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1517년부터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4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1878년 오스만 제국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는 약 46만 명이었고 그중 유대인은 약 2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의 선주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고향이었고 올리브 나무를 심고 포도밭을 가꾸며 평범한 삶을 영위하던 곳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유대인들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에서는 1881년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된 후 대규모 포그롬, 즉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이 살해되고 수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894년 드레피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조작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기자 테오도르 헤르츠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896년 헤르츠는 유대 국가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 박해받을 것이므로 자신들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품어온 종교적 귀환 염원을 정치적 운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주의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고대 히브리어 명칭이었고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돌아가 국가를 재건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1897년 8월 헤르츠는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온주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약 200명의 대표들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을 위한 법적으로 보장된 고향을 창설한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헤르츠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젤에서 나는 유대 국가를 세웠다. 50년 안에 모두가 이를 알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정확히 50년 후인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을 승인했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알리야, 즉 이주의 물결은 1882년부터 1903년까지 약 3만 5천 명의 유대인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온 젊은이들이었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집단 농장인 키부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부터 1914년까지 두 번째 알리야에서는 약 4만 명이 더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텔아비브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히브리어를 일상 언어로 부활시켰습니다. 2000년 동안 종교 의식에서만 사용되던 고대 언어를 현대적인 생활 언어로 되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는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대인 이주자들은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부재지주였던 오스만 제국의 귀족들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서 대대로 경작하며 살아온 소작농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땅을 사면 그곳에 살던 아랍 농민들은 쫓겨나야 했습니다. 1908년 팔레스타인의 저명한 아랍 지식인이었던 나지브 아주리는 아랍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경고했습니다. 두 개의 중요한 현상이 아시아 터키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아랍의 각성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재정복 노력이다. 이 두 운동은 서로 맞서게 될 운명이다. 1911년 야파 근처의 아랍 마을. 주민들과 새로 도착한 유대인 정착민들 사이에서 첫 번째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분쟁이 원인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자신들이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빼앗긴다고 분노했고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매입한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했지만 이미 타협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 서서 참전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세력과 동시에 협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모순된 약속들을 남발했습니다. 1915년 영국의 이집트 고등 판무관 헨리 맥마흔은 메카의 샤리프 후세인과 서신을 교환하며 전쟁 후 아랍인들의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후세인 맥마흔 서신으로 불리는 이 문서들에서 영국은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아랍 반란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광대한 지역의 독립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1916년 영국과 프랑스는 비밀리에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후 중동 지역을 양국이 분할하여 지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국제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지만 아랍인들의 독립 약속은 무시되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러시아가 이 비밀 협정을 폭로하면서 아랍인들은 영국의 배신을 알게 되었고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같은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시온주의 지도자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을 위한 민족적 고향 건설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며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 팔레스타인에 존재하는 비유대인 공동체의 시민적, 종교적 권리나 다른 나라의 유대인들이 향유하는 권리와 정치적 지위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짧은 편지가 바로 벨푸어 선언입니다. 벨푸어 선언의 모순은 명백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의 90% 이상이 아랍인이었는데 그들을 비유대인 공동체라는 익명의 집단으로만 언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 고향을 약속하면서 절대 다수인 아랍인들에게는 단지 시민적, 종교적 권리만을 보장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불평등이었습니다. 영국은 전쟁 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약속들을 했고 이것이 향후 수십 년간 계속될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18년 전쟁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영국은 국제연맹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유대인 이민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한 후 나치의 박해를 피해 수만 명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922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인구는 약 8만 4천 명이었지만 1939년에는 약 4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30%로 급증한 것입니다. 아랍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1929년 8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둘러싼 종교적 긴장이 폭발하여 헤브론과 사페드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브론에서는 67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고 유대인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는 아랍 대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유대인 이민 중단, 토지 매각 금지, 독립국가 수립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영국군은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진압했고 약 5천 명의 아랍인이 사망했습니다. 1939년 영국은 백서를 발표하여 향후 5년간 유대인 이민을 7만 5천 명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아랍인의 동의 없이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토지 매각도 대폭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시온주의 운동에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의 학살을 피해 탈출구를 찾고 있었지만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문은 거의 닫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홀로코스트의 참상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유대인 국가 건설에 대한 국제적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만 명의 생존자들이 유럽의 난민 수용소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우리가 왜 유럽의 죗값을 치러야 하는가?
홀로코스트는 끔찍한 범죄였지만 그것을 저지른 것은 나치 독일이지 우리가 아니다. 1947년 영국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넘겼습니다. 유대인 무장 조직들의 테러와 아랍인들의 저항 사이에서 영국군 사상자가 늘어났고 전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영국은 이 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씨앗은 이미 깊이 뿌려져 있었고 이제 그것이 폭발적으로 자라나 전쟁이라는 폭풍우를 몰고 올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7년 2월 14일 런던의 겨울 안개가 자욱한 아침, 영국 외무장관 어니스트 베비는 의회에서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를 포기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땅을 통치해온 대영 제국이 마침내 손을 들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 무장 조직 이르군과 레히의 테러 공격이 계속되었으며 아랍인들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1946년 7월 22일 이르군은 예루살렘의 킹 데이비드 호텔을 폭파하여 영국 관리 91명을 살해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이 불가능한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947년 5월 15일 유엔은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약칭 유엔스콥으로 불린 이 위원회는 11개국 대표로 구성되었고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과테말라, 네덜란드, 페루, 스웨덴, 우루과이, 인도, 이란, 유고슬라비아, 호주가 참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강대국들은 이 위원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여름 내내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여 조사했고 키부츠의 유대인 개척자들, 예루살렘의 아랍 상인들, 난민 수용소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위원들은 두 민족이 한 땅에서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1947년 8월 31일 유엔스콥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수하는 팔레스타인을 유대 국가, 아랍 국가, 그리고 예루살렘 국제관리 지역으로 분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소수하는 연방 국가를 제안했지만 결국 다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분할 계획에 따르면 유대인은 전체 땅의 56%를, 아랍인은 43%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나머지 1%는 국제관리 지역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인구는 전체의 약 33%에 불과했지만 더 넓은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계속 유입될 유대인 이민자들을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아랍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불공정으로 보였습니다. 1947년 11월 29일 뉴욕 플러싱 메도우스의 유엔 총회장에서 역사적인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엔 결의안 181호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에 대한 표결이었습니다.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로 이 계획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드물게 같은 편에 섰습니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국내 유대인 유권자들의 압력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때문에 찬성했고 소련의 스탈린은 중동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찬성했습니다.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 모든 아랍 국가들은 반대했습니다. 영국은 기권했습니다. 텔아비브의 유대인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환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밤새 축제를 벌였습니다. 2000년의 유배 끝에 마침내 자신들의 국가를 가질 수 있다는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 기구의 의장이었던 다비드 벤구리온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세대가 홀로코스트와 국가 재건을 동시에 목격했다. 그러나 같은 밤 예루살렘과 야파의 아랍인 거리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유엔의 결정을 식민주의적 횡포로 규탄하며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 고등위원회의 의장 하지 아민 아루세이니는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30일부터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랍인들이 유대인 상점가를 습격했고 야파와 하이파에서 버스와 차량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유대인 무장 조직 하가나는 즉각 보복했습니다. 1947년 12월부터 1948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역사가들은 팔레스타인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랍 민병대와 유대인 준군사 조직들이 마을과 도로를 두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초기에는 아랍인들이 우세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온 의용군들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지원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로를 봉쇄하여 유대인 거주지를 고립시켰습니다. 1948년 1월부터 3월까지 예루살렘의 유대인 거주 지역은 심각한 식량과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벤구리온은 플랜 달렛, 즉 D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 유대인 거주지 사이에 연결로를 개방하며 적대적인 아랍 마을을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군사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1948년 4월 9일 예루살렘 서쪽의 데이르 야신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르군과 레이 소속 무장대원 약 120명이 이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최소 107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살해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항복한 후에도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이 학살 소식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아랍인들은 이것을 잔혹한 테러로 규탄했고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인근 아랍 마을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집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4월 18일 하이파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약 7만 명의 유대인과 7만 명의 아랍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가나 부대는 박격포로 아랍인 거주 지역을 집중 포격했고 확성기로 주민들에게 떠나라고 방송했습니다. 사흘간의 전투 끝에 하이파는 유대인의 손에 넘어갔고 약 5만 명의 아랍인이 배를 타고 레바논으로 피난했습니다. 영국 경찰 보고서는 패닉 상태에서 대규모 탈출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많은 아랍인들은 며칠만 피신했다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집 열쇠를 챙겨 떠났습니다. 그 열쇠는 오늘날까지도 난민 가족들에게 전해지며 귀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텔아비브 로스차일드 거리의 박물관 건물에서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에레츠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땅은 유대 민족이 탄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의 정신적, 종교적,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우리는 유대 국가,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11분간의 짧은 선언식이었습니다. 선언문이 낭독되는 동안 주변에서는 포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영국의 위임 통치가 공식 종료되었고 자정이 되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사실상 승인하는 첫 번째 국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탄생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는 나크바, 즉 대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5일 새벽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의 정규군이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했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이라 부르고 아랍인들이 나크바라 부르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집트군은 남쪽에서, 요르단의 아랍 군단은 동쪽에서, 시리아와 레바논군은 북쪽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이라크 원정군도 요르단군과 합류했습니다.
총 5개국 연합군의 병력은 약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랍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약 3만 명의 병력으로 시작했지만 전쟁 중 급속히 확대되어 7월에는 6만 명, 12월에는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과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소총, 기관총, 전투기까지 비밀리에 구입했습니다. 소련의 묵인 하에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무기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반면 아랍 군대들은 통일된 지휘 체계도 없었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특히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은 은밀히 유대인 지도자들과 접촉하며 서한 지구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 몇 주간은 아랍군이 일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요르단의 아랍 군단은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유대인 지구를 포위 공격하여 5월 28일 함락시켰습니다. 약 2,000명의 유대인 주민과 수비대가 항복했고 많은 건물과 회당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구시가지와 통곡의 벽은 요르단의 손에 넘어갔고 이후 19년간 유대인들은 그곳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시리아군은 북부의 키부츠들을 공격했고 이집트군은 남부 네게브 사막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6월 11일부터 한 달간 유엔이 중재한 첫 번째 휴전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기간을 활용하여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오고 군대를 재편했습니다. 7월 9일 전투가 재개되자 이스라엘군은 강력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중부의 리다와 라물레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은 아랍군을 격퇴하고 두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7월 12일과 13일 약 5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벤구리온의 명령에 따라 이그알 알론과 이츠하크 라빈이 지휘한 작전이었습니다. 라빈은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지만 출판사는 검열로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주민들은 걸어서 요르단 방향으로 추방되었고 한여름 더위 속에서 많은 노인과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월에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에서 대규모 작전을 개시하여 레바논 국경까지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12월에는 네게브 사막 작전으로 이집트군을 몰아내고 에일랏 항구까지 진격했습니다. 1949년 1월 7일 이스라엘 공군이 실수로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영국 공군기 5대를 격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미국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집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949년 2월 24일 로도스 섬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첫 번째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유엔의 랄프 번치 중재관이 협상을 주선했고 이 공로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도 차례로 휴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라크만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 협정들은 평화 조약이 아니라 단지 휴전에 불과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공식적인 전쟁 상태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유엔이 제안했던 분할 안에서 이스라엘에 배정된 영토는 팔레스타인 전체의 56%였지만 전쟁 후 이스라엘이 실제로 장악한 영토는 약 78%에 달했습니다. 요르단은 서한 지구를,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각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위한 독립국가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 이스라엘군 약 6천 명이 전사했고 아랍 측 사상자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1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난민 문제였습니다. 약 70만에서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나크바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왜 떠났는가는 지금까지도 격렬한 논쟁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아랍 지도자들이 주민들에게 피난을 권고했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군의 조직적인 추방과 학살의 공포 때문에 강제로 쫓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역사학자들, 특히 베니 모리스와 일란 파페 같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군사문서 보관소를 연구한 결과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전투를 피해 자발적으로 떠났지만 많은 경우 이스라엘군의 심리전, 위협, 그리고 직접적인 추방 명령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난민들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가자 지구, 서한 지구의 임시 캠프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귀환을 거부했습니다. 1948년 12월 11일 유엔 총회는 결의안 194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난민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면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명시한 국제법적 근거입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결의안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난민들이 버리고 간 집과 땅을 몰수하여 새로 도착하는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분배했습니다. 1950년 이스라엘 의회는 부재자 재산법을 통과시켜 이것을 합법화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마을 약 400개가 파괴되거나 유대인 정착지로 변모했습니다. 야파의 아랍 가옥들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의 비극 위에 다른 민족의 구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1948년은 그렇게 두 개의 전혀 다른 의미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2000년 유배 끝의 기적적인 귀환이자 독립의 해였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된 나크바의 해였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땅, 그러나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기억. 이 분열된 기억이야말로 오늘날까지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깊은 장벽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갈등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아침 7시 45분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 편대가 지중해 상공을 저공 비행하며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바다 위 불과 30m 높이로 날아간 이들은 이집트의 11개 공군 기지를 동시에 기습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포커스, 이스라엘군이 수년간 준비해온 완벽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이집트 공군의 약 300대 항공기가 지상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비행기들은 활주로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순식간에 공군력을 상실했고 그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날부터 6일간 중동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1967년 봄 중동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5월 중순 소련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이집트에 전달했습니다. 나세르는 이에 대응하여 시나이 반도에 10만 명의 군대를 배치했고 5월 18일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우탄트는 놀랍게도 이집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유엔군은 철수했습니다. 5월 22일 나세르는 티란 해협을 봉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부 항구 에일랏으로 가는 유일한 해상 통로였고 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봉쇄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아랍 세계는 들끓었습니다. 5월 30일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카이로로 날아가 나세르와 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라크도 이집트와 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라디오 방송은 연일 이스라엘을 바다로 밀어넣을 것이라는 호전적인 수사로 가득했습니다. 카이로 라디오의 아흐메드 사이드는 아랍 군대가 텔아비브를 점령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1948년 독립전쟁의 기억이 생생했고 이번에는 주변 모든 아랍 국가가 동시에 공격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시 당국은 공원들을 대규모 묘지로 만들 준비를 했고 수천 개의 빈관을 비축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격렬한 논쟁 끝에 선제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총리 레비 에슈콜은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모셰 다얀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도간의 영웅 다얀은 단호했습니다. 기다리면 우리가 당한다.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자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묵인했습니다. 소련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은 이스라엘이 아랍 진영을 약화시키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첫날 공습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은 지상전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기갑부대는 사막을 가로질러 맹렬히 진격했습니다. 아리엘 샤론이 지휘하는 사단은 이집트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수에즈 운하까지 진격했습니다. 이집트군 병사 수천 명이 포로가 되었고 수백 대의 전차가 사막에 버려졌습니다. 6월 8일 이스라엘군은 수에즈 운하 동쪽 기슭에 도달했고 시나이 반도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전쟁 중 이스라엘 해군의 공격으로 미국 정보 수집함 리버티오가 피격되어 미군 34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5인 공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의도적 공격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쪽 전선에서는 더욱 극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 첫날 이스라엘은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 중립을 지키면 공격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후세인은 나세르가 승리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믿고 예루살렘과 서안 지구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요르단군은 예루살렘을 포격했고 이스라엘 의회 건물인 크네세트 근처에도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19년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구시가지와 통곡의 벽을 탈환할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6월 7일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예루살렘 구시가지로 진입했습니다. 모르데하이 구루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는 사자문을 통과하여 성전산에 도달했습니다. 오전 10시 구루 대령은 무전으로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전산이 우리 손에 있다. 반복한다. 성전산이 우리 손에 있다. 이스라엘군 병사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울먹이며 기도했습니다. 2000년의 유배가 끝나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국방장관 모셰 다얀은 통곡의 벽을 방문하여 벽 틈에 기도문을 끼워 넣었습니다. 최고 랍비 슐로모 고레는 쇼파르, 즉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전산 위의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를 바라보던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새로운 점령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전산의 관리권을 이슬람 와크프, 즉 종교재단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을 방문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타협이었지만 극우 유대교도들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이 문제는 계속해서 폭력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북쪽 전선에서는 전쟁 마지막 날에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시리아는 골란 고원에서 수년간 이스라엘 키부츠들을 포격해왔습니다. 6월 9일과 10일 이스라엘군은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 골란 고원을 점령했습니다. 시리아군은 후퇴하며 쿠네이트라 시를 벌였고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에서 불과 60km 거리까지 진격했습니다. 6월 10일 저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재한 휴전이 발효되었습니다. 6일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전 영토의 3배가 넘는 땅을 장악했습니다. 시나이 반도 6만 제곱킬로미터, 가자, 지구 360제곱킬로미터,
서안 지구 5,600제곱킬로미터, 골란 고원 1,2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 사상자는 약 770명, 전사 2,500명 부상이었습니다. 반면 아랍 측은 이집트군 약 1만 명, 요르단군 약 6,000명, 시리아군 약 1,000명이 전사했고 수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6월 19일 이스라엘 내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은 평화 협정의 대가로 이집트와 시리아에 반환할 용의가 있다는 비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절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아랍 국가들에게 전달했지만 아랍 진영의 반응은 완강했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서 열린 아랍 정상회의는 유명한 세 가지 아니오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평화도 없고 협상도 없고 승인도 없다. 패배의 굴욕에 분노한 아랍 지도자들은 어떠한 타협도 거부했습니다. 11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42호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모든 평화 협상의 기초가 되는 문서였습니다. 결의안은 전쟁으로 영토를 획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철수할 것과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어 원문의 애매한 표현이 논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점령지들로부터의 철수인지 점령지로부터의 철수인지, 즉 모든 점령지인지 일부 점령지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자로, 아랍 국가들은 전자로 해석했습니다. 점령이 시작되면서 약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군사 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서안 지구에 약 60만 명, 가자 지구에 약 35만 명, 그리고 동예루살렘에 약 7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점령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야는 점령지를 경제적으로 이스라엘과 통합하되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상태로 유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케이크를 먹으면서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땅은 지배하되 그곳 사람들에게 시민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68년 9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착촌이 서안 지구에 건설되었습니다. 키랏 아르바라는 이름의 이 정착촌은 헤브론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노동당 정부가 안보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요르단 계곡과 골란 고원에만 제한적으로 정착촌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리쿠드당의 메나헴 베긴이 총리가 되면서 정책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베긴과 그의 지지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즉 서안 지구를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의 심장부로 보았고 그곳에 대한 유대인의 권리는 협상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정착촌 건설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시 에무님, 즉 신앙의 블록이라는 종교적 시온주의 운동이 정착촌 확장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들은 점령지에서의 정착이 메시아 시대를 앞당기는 신성한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츠비 예후다 쿡 랍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땅을 포기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매주 수백 명의 정착민들이 트럭에 조립식 주택을 싣고 언덕 꼭대기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처음에는 불법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후 승인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땅이 조각조각 잠식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착촌은 단순히 주택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대한 토지 몰수를 의미했습니다. 정착촌 주변에는 안보구역이 설정되었고 정착민 전용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경작하던 올리브 과수원을 잃었습니다. 물 자원도 불균등하게 배분되었습니다. 서안 지구의 대수층은 이스라엘이 통제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새로운 우물을 파려면 군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착민들은 잔디밭에 물을 뿌리고 수영장을 채웠지만 인근 팔레스타인 마을은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1964년 카이로에서 창설되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1967년 이후 실질적인 무장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1969년 야세르 아라파트가 의장이 되면서 조직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무장투쟁을 통해 팔레스타인 전체를 해방하고 세속적 민주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이 주된 전술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내내 버스 폭탄 테러, 학교 인질극, 비행기 납치 등이 이어졌습니다. 1972년 9월 5일 뮌헨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습격했습니다. 11명의 이스라엘 선수와 코치가 인질로 잡혔고 결국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이 참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동원하여 작전에 관여한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전 세계에서 추적하여 암살하는 신의 분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았고 증오는 증오를 낳았습니다. 1978년 3월 11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소속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해안에 상륙하여 버스를 납치했습니다. 해안도로 학살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38명이 살해되고 7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는 리탄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기지가 레바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2년에는 대규모 레바논 침공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까지 진격했습니다. 아리엘 샤론 국방장관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향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977년 11월 19일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아랍 국가 지도자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하며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1978년 9월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79년 3월 26일 워싱턴 백악관 잔디밭에서 사다트와 백인이 역사적인 평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이집트에 반환하기로 했고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자치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애매했고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다트는 아랍 세계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1981년 10월 6일 카이로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 중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평화를 향한 용기가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1987년 12월 8일 가자 지구의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이스라엘 군용 트럭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탄 차량과 충돌하여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사고인지 고의인지를 둘러싼 소문이 퍼지면서 다음 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티파다, 즉 봉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인티파다는 아랍어로 털어내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이 돌을 던지고 여성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상인들이 총파업에 참여했습니다. 2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실탄과 고무탄으로 진압했지만 저항은 확산되었습니다. 이츠하크 라빈 국방장관은 병사들에게 뼈를 부러뜨려라고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티파다는 팔레스타인 저항의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만이 아니라 점령지 내부의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1987년 12월 이슬람 저항운동, 약칭 하마스가 창설되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세속주의를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전체가 이슬람의 와크프, 즉 신성한 기부 재산이므로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사회복지 사업과 자살 폭탄 테러를 동시에 수행하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첫 번째 인티파다는 6년간 계속되었고 약 1,000명의 팔레스타인인과 100명의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더 강경한 진압을 요구했고 일부는 점령이 이스라엘의 영혼을 부식시키고 있다며 평화 협상을 주장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양측 모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향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꿈은 곧 더 큰 환멸로 이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 1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종교적 열정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경전을 읽으며 몸을 앞뒤로 흔들고 불과 몇십 미터 위 성전산에서는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 절을 올립니다. 성묘 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믿는 바위에 입을 맞춥니다. 세계의 유일신 종교가 같은 신을 섬기면서도 바로 이곳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예루살렘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선 신학적 전쟁터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타협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의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기원전 10세기 다윗 왕이 이곳을 정복한 이후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의 정치적, 영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첫 번째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성전 안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석판을 담은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욤키프르 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에는 바빌론 유배 시기 유대인들의 절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기원전 516년 유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두 번째 성전을 재건했고 기원전 20년경 헤롯 대왕이 이를 대대적으로 증축하여 당대 최고의 건축물로 만들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은 흰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 멀리서도 눈부시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기 70년 로마군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유대 역사의 타니트 사원 경전에는 그날의 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날 대제사장들이 성전 열쇠를 하늘을 향해 던지며 외쳤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집을 돌려드립니다. 서쪽 벽 일부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산을 확장하기 위해 쌓은 지지벽의 일부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이자 신의 임재가 떠나지 않은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2000년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 매년 6월절 식사를 마치며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유대 정체성의 핵심이었고 그곳으로의 귀환은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질 종말론적 약속이었습니다. 이슬람에게도 예루살렘은 특별합니다. 꾸란 1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은 자신의 종을 밤에 신성한 모스크에서 먼 모스크로 데려가셨도다. 이 구절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622년 어느 밤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기적적으로 이동한 야간 여행 이스라를 가리킵니다. 하디스, 즉 예언자의 언행록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예루살렘의 성전산, 무슬림들이 하람 알-샤리프라 부르는 고귀한 성역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인도로 하늘로 승천하여 알라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라즈, 즉 승천입니다. 691년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 압드 알 말리크가 바위에 돔을 건축했습니다.
황금돔으로 덮인 이 아름다운 건물은 무함마드가 승천한 바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바로 이 바위가 세상이 창조된 장소이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고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같은 바위를 두고 두 종교가 각각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705년 알-왈리드 칼리프는 바위의 돔 남쪽에 아라크사 모스크를 건축했습니다. 아라크사는 아랍어로 먼 곳을 의미하며 꾸란의 먼 모스크를 가리킵니다. 이로써 성전사는 메카의 카바, 메디나의 예언자 모스크와 함께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가 되었습니다. 1099년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수만 명의 무슬림과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은 아라크사 모스크를 그들의 본부로 사용했고 바위의 돔에는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1187년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는 관용을 보여 기독교인들이 성묘 교회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후 700년간 오스만 제국 시기까지 예루살렘은 무슬림의 통치 아래 있었고 성전사는 이슬람 와크프가 관리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이것은 역사적 권리이자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잃는 것은 신앙의 수호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67년 6월 7일 이스라엘군이 동예루살렘과 성전산을 장악했을 때 모셰 다얀 국방장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슬람 와크프에게 성전산의 종교적 관리권을 계속 맡기되 이스라엘이 안보와 주권을 장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산을 방문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다야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바티칸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10억 무슬림의 분노를 사는 것보다 현상 유지가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협은 양측의 극단주의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유대교 극우 세력은 성전산이 유대인의 가장 신성한 장소인데 왜 그곳에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항의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성전산 신실자 운동이 조직되었습니다. 구시 에무님의 예후다, 에치온 같은 지도자들은 성전 재건을 궁극적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신학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가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대재앙을 초래할 주장이었지만 소수의 열광자들에게는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1982년 4월 알란 구두맨이라는 미국계 이스라엘인이 아라크사 모스크에 침입하여 총을 난사했습니다. 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구두맨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정신병 판정을 받았지만 무슬림들은 이것을 유대인의 성전산 점령 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984년에는 더욱 심각한 음모가 발각되었습니다. 유대교 극단주의 지하 조직이 아라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을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안기관이 사전에 적발하여 27명을 체포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전 세계 무슬림의 격렬한 반발과 함께 중동 전역이 전쟁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1990년 10월 8일 성전산 신실자 운동이 성전산에서 의식을 거행하려 하자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이를 막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충돌이 발생했고 이스라엘 경찰이 발포하여 1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인티파다의 폭력성을 더욱 높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성전산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였습니다. 1993년 9월 오슬로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예루살렘 문제는 의도적으로 최종 지위 협상으로 미뤄졌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민감해서 당장 다룰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우선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일부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수립하고 5년 후 최종 협상에서 예루살렘, 난민, 정착촌, 국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이 악수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극단주의자들은 이 평화 과정을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1994년 2월 25일 헤브론의 조상들의 동굴 모스크에서 끔찍한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키랏 아르바 정착촌에 사는 의사 바루크 골드슈타인이 라마단 새벽 기도 중이던 무슬림들에게 자동 소총을 난사하여 29명을 살해하고 125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골드슈타인은 분노한 군중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메이르 카하네의 극우 카하 운동 지지자였고 아랍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극우 유대인들은 그를 순교자로 추앙했고 그의 무덤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 내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 11월 4일 텔아비브에서 평화 집회를 마치고 나오던 라빈 총리가 극우 유대인 이갈 아미르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아미르는 재판에서 나는 라빈을 죽였지만 시온주의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라빈이 신이 준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넘기려 한다며 유대 율법상 그를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랍비 몇몇이 실제로 라빈에게 딘 로데프, 즉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는 죽여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광이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2000년 7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주선으로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종 지휘 협상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에후드 바라크 총리와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 의장이 참석했습니다. 바라크는 놀라울 정도로 양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서안 지구의 95%, 가자, 지구 전체, 동예루살렘의 아랍인 거주 지역을 팔레스타인 국가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무슬림 지구와 기독교 지구도 팔레스타인 주권 아래 두고 성전산의 지상은 팔레스타인이, 지하는 이스라엘이 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관대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라파트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성전산 전체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클린턴은 실망했고 바라크는 정치적으로 약해졌습니다.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양측이 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가는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아라파트가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팔레스타인 측은 바라크의 제안이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국가가 여전히 이스라엘에 둘러싸인 분리된 영토 조각들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2000년 9월 28일 리쿠드당의 아리엘 샤론이 성전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1,000명의 경찰을 대동하고 성전산은 우리 손 안에 있으며 영원히 우리 것으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기도 후 시위가 발생했고 이스라엘 경찰이 발포하여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티파다, 아라크사 인티파다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티파다가 주로 돌과 총파업이었다면 두 번째는 총기와 자살 폭탄 테러로 점철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약 1,000명의 이스라엘인과 3,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의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의 버스와 카페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도시를 재점령하고 전투 헬리콥터로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표적 암살했습니다. 2002년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의 장벽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자살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한 안보 장벽이라고 불렀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이것을 인종차별 분리 장벽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높이 8m의 콘크리트 벽이 마을을 갈라놓고 농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은 점점 더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주변에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여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서의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마알레 아두밈, 기브앗 제에부, 구시 에치온 같은 정착촌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며 팔레스타인 영토를 조각냈습니다. 동시에 팔레스타인인들은 동예루살렘의 거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들이 7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거 중심지를 옮기면 거주권을 잃게 됩니다. 성전산을 둘러싼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2017년 7월 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성전산에서 무기를 꺼내 이스라엘 경찰 2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안 강화를 위해 성전산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것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까지 나서서 항의했습니다. 2주간의 긴장 끝에 이스라엘은 금속 탐지기를 철거했습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환호했지만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128대 9로 트럼프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이전했고 그날 가자 지구 국경에서는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6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그곳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이자 신과의 약속이 구현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예루살렘 없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가 정치와 결합하면서 세속적인 협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분쟁을 영원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장애물입니다. 2023년 10월 7일 새벽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수천 발의 로켓이 발사되고 무장 대원들이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마을과 키부츠를 습격했습니다. 음악 축제장에서 젊은이들이 무차별 학살당했고 가족들이 집에서 끌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약 1,2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살해되고 20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홀로코스트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해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전쟁을 선포했고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지상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가자 지구에서 4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그중 상당수가 민간인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75년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냉혹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국가 해법,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개의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국제사회의 오랜 해법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될 당시 서한 지구의 유대인 정착민은 약 11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 그 숫자는 약 4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동예루살렘까지 포함하면 7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조사국의 공식 통계입니다. 이들 정착촌은 서한 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각 정착촌은 이스라엘 본토와 연결되는 전용 도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은 600개가 넘는 검문소와 장벽으로 제한됩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서한 지구는 이미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오슬로 협정에 따라 서한 지구는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A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민정과 치안을 모두 담당하지만 전체 서한 지구의 불과 18%에 불과합니다. B지역은 팔레스타인이 민정을, 이스라엘이 치안을 담당하며 약 22%입니다. C지역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통제하며 6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정착촌이 C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속적이고 실행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 지형도 극우화되었습니다. 2022년 선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는데 연립에는 극우 종교 정당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서한 지구 전체를 이스라엘에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 시민권 박탈을 거론했습니다. 정착촌 건설은 가속화되었고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34호는 정착촌이 국제법 위반이며 평화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명시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부도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의회 선거에서 하마스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승리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고 하마스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6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파타흐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했고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은 사실상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서한 지구는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화해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분열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는다 해도 하마스가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자 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65제곱킬로미터의 좁은 땅에 약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007년 하마스가 장악한 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봉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마스의 무기 밀수를 막기 위한 안보 조치라고 주장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이것을 집단 처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봉쇄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은 전기가 하루 몇 시간만 공급되고 식수의 대부분이 오염되었으며 실업률이 50%를 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2012년, 2014년 그리고 2021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도시에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공습하고 지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매번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이었습니다. 2014년 여름의 보호경계 작전에서는 51일간의 전투로 약 2,200명의 팔레스타인인과 73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양측 모두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마스는 민간 지역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인간 방패를 사용했으며 이스라엘은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거듭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주도한 평화협상은 9개월 만에 결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계속,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시도, 그리고 하마스와 파타흐의 화해 합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협상을 무산시켰습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세기의 거래라는 평화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스라엘에 극도로 유리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협상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이 계획을 즉각 거부했고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 계획도 폐기되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서 일부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국가 해법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를 하나의 단일 국가로 만들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좌파 지식인들, 예를 들어 역사학자 일란 파페 같은 이들이 이 해법을 지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이룬 것처럼 인종차별 체제를 해체하고 모든 인종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법에도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것을 유대국가의 종말로 받아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를 합치면 유대인과 아랍인의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각각 약 700만 명 정도입니다. 팔레스타인인의 출산율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랍인이 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유대인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2000년의 디아스포라 끝에 얻은 유대인의 피난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생생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입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단일 국가가 진정한 평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안은 연방제나 국가연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자치권을 유지하되 예루살렘은 양측의 공동 수도로 만들고 경제와 안보는 협력하자는 개념입니다. 유럽연합 모델을 중동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2013년 이스라엘의 평화운동가들과 팔레스타인 지식인들이 제안한 두 국가 한 고향 계획이 이러한 접근입니다.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국가에 남을 수 있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할 수 있되 각자 자신이 선택한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양측의 주류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현재 서한 지구에서는 사실상 일종의 단일 국가가 이미 존재하지만 그것은 평등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완전한 시민권과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군사 점령 아래 제한된 권리만 가집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것을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차별 체제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이스라엘의 저명한 인권단체 베첼렘은 보고서에서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 전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우월성을 증진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와 휴먼라이츠워치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이것이 반이스라엘 선전이자 반유대주의의 또 다른 형태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양측에는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침묵을 깨는 군인들은 점령지에서 복무했던 전직 군인들이 모여 자신들이 목격한 인권 침해를 증언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점령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비폭력 저항 운동가들도 있습니다. 빌린 마을의 압델라 아부 라흐만은 매주 금요일 정착촌 확장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이끌었고 그의 딸과 조카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죽었음에도 비폭력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부모들이 함께 만든 유족 가족 포럼도 있습니다. 분쟁으로 자녀를 잃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부모들이 모여 증오가 아닌 화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학교를 방문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헛되이 죽지 않게 하려면 복수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손 오브 아브라함이라는 단체는 유대교 랍비
이슬람 이맘, 기독교 사제들이 함께 모여 종교 간 대화를 추진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같은 신을 섬김으로 형제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젊은 세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예루살렘과 라말라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함께 음악을 만들고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대화 모임을 갖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부모 세대의 증오를 물려받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양측 사회의 주류는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유럽연합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정착촌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 실질적인 압력은 제한적입니다. 미국은 매년 이스라엘에 약 38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불리한 결의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왔습니다.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평화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것이 새로운 지역 질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2023년 10월 7일 사태로 이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분쟁은 영원한 것인가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양측의 정치 지도자들은 타협할 의지가 없고 내부 정치적으로 강경파가 지배적이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습니다. 정착촌은 계속 확대되고 폭력은 반복되며 증오는 대물림됩니다. 두 국가 해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고 하나의 국가 해법은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는 지속 불가능하지만 변화를 만들 동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년 계속되던 유럽의 전쟁들이 유럽연합으로 귀결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었으면 북아일랜드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변화는 항상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와르 사다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 누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를 상상했겠습니까? 이츠하크 라빈이 야세르 아라파트와 악수하기 전 누가 오슬로 협정을 예측했겠습니까?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와 화해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안전할 권리가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존엄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두 민족 모두 이 땅에 깊은 역사적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느 쪽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법이 무엇이든 그것은 양측의 기본적 권리와 정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려면 먼저 서로를 인간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분쟁이 영원할지 여부는 결국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증오를 선택할 것인가, 공존을 선택할 것인가, 복수를 선택할 것인가, 화해를 선택할 것인가. 역사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쓸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소중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들, 그들이 바로 그 빛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들의 용기가 전염되고
그들의 비전이 정책이 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분쟁이 영원하지 않기를, 언젠가는 예루살렘의 아이들이 증오가 아닌 희망 속에서 자라기를, 그것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입니다.